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도비식, 경기, 물가 둔화로 나타내봤습니다. 기존의 발언과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시장은 파월의 발언을 도비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시장은 늘 앞서 나가고 있지만 물가와 경기가 둔화하면서 지표가 받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를 지지해줄 지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시장의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파월의 경고에도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정확한 워딩에 따르면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만 금리 정책은 제약적인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죠. 그동안 오락가락하고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말로 하여금 내년에 금리 인하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오늘 소폭 상승했는데 자,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떤 말들이 나올 수 있을지 KB증권 리서치센터의 임재균 연구위원 모셔보고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의 그 말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밝은 의미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환호한 측면을 크게 보면은 통화 정책이 긴축적인 영역에 돌입을 했다. 지난주에 이제 뉴욕 윌리엄스 연준 총재가 25년 내 미국의 금리,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가장 긴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거와 이제 평가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시장이 환호를 한 게 이제 이런 거죠. 긴축적인 영역에 돌입을 했다. 근데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은 특히 11월 FOMC 이후에 나왔던 미국의 비농업 부분이라던가 물가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연준은 계속 이제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준이 하는 말들을 잘 보면 연준 위원들이 하는 말씀 잘 들어보면은 다 조건부입니다. 경기가 강하면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근데 여름에 경기를 보면은 굉장히 경기가 강했죠.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이제 위축되는 이런 모습. 끌어들지 않았죠. 네. 정말 소비가 줄지 않고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맞아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계속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쩌면은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저런 경기 상황이라면은 내년에 금리 못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조금 많이들 하셨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1월 이후에 나왔던 지표들을 보니까는 많이 생각보다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 추가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꺾여 내려가고 있으니 연준은 저 인상을 못해. 그리고 파월이 언급한 중에 한 개가 계속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게 금리 적정 금리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오늘 당장 금리를 올린다고 내일부터 즉각적으로 100%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한 게 지금 그 그러니까 추가 인상, 그러니까 초과적인 긴축을 했을 위험과 그리고 덜 금리를 올렸을 위험이 이전보다 더 균형점에 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효과가 더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서는 추가 인상은 끝났구나. 그리고 이게 긴축에 더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경기는 꺾여 내려가겠지.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하겠지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파월이 궁금하네요. 언급한 것 중에 한 개가 예.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시장의 투기적 수요이다. 투기적 수요다. 예, 투기적 수요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거를 고려하면은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인하 배팅을 하면서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배팅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이런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경기가 꺾여 내려온다거나 그리고 이제 연준의 톤 자체가 바뀌는 걸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배팅을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좀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투기적 수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약간 정리해서 말해보면 어느 정도 금리의 동결은 계속 갈 수 있지만 네. 완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이 정도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내년 3분기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네네. 상반기는 이제 동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경기와 물가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좀 확인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물가가 뭐 상반기까지는 계속 둔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물가라는 건 증가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내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가 되면은 이게 기저효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국면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물가가 꺾이는 걸 보고서 인하를 했다가 근데 하반기에 보니까 물가가 다시 올랐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제 통화 정책의 신뢰도가 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전과 같은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금리를 다시 내리는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네.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작년 이제 8월에 파월이 잭슨홀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정확히 딱 70년대의 실수. 70년대가 지금처럼 물가가 굉장히 높았던 실수인데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럼 70년의 실수가 뭐냐라고 보면은 물가가 오르면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렇죠. 물가가 내려가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그래서 물가는 더 안 잡히고 경기는 완전히 침체가 되고 그래서 물가가 최종적으로 잡히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는 상반기는 통화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시기 그리고 실질적인 액션은 하반기에나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보면 내년 한 3분기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고금리에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이제 슬슬 한국에서도 뭐 어디 건설회사가 이제 부도난다, 어디 지방의 건설회사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나오고 있는데 혹시 다른 큰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네, 궁금하네요. 사실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네네네.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올해 3월달에 SVB 파산에서 보다시피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금리의 여행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도 어디 도망가고 싶었어요. 네. 정말 큰일이 오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SVB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조금 부실한 자산을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채를 담고 있었지만은 금리가 높아져서 생겼던 문제인데 네. 이런 거는 계속 나올 수 있다. 특히 미국 쪽에서는 이제 SVB 파산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 쪽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PE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최근 한 10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봤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봤어요. 네네. 금리 인상하는 건 경험을 했죠. 근데 인하는 건 못 봤죠. 뭐 인하는 이제 급작스럽게 인하를 했지만은 네. 그럼 진짜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걸 봤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사실은 최근 10년, 20년까지 이제 시계열을 길게 확장을 해봐도 그거를 경험하신 분은 없습니다. 저도 못 봤던 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제 공부를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저 역시도 그 경험이 없어서 네. 어떻게 대응할지를 요즘 책을 통해서 좀 보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진짜 중앙은행이 원하는 통화 정책의 긴축 이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성장이 꺾여 내려가고 크레딧 시장, 뭐가 금융시장이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수요가 꺾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어떻게 요게 보면 경기 침체를 가고 네. 있는 상황들이라고 맞습니다.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예.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는 연준에서도 이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작년 뭐 올해 상반기 혹은 작년 하반기 때 미국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때 연준에서 언급을 했던 게 뭐냐? 물가를 잡기 위해 침체도 불사하겠다. 이거 맞아요. 감당하겠다. 네네. 그러니까는 연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계속 버티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는 게 현재 연준의 스탠스. 뭐 이건 연준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잖아요. 오, 경기 침체가 온데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오히려 반가워하는 상황들.
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굉장히 우려 섞인 뭐 아래 시대라고 해서 막 그런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근데 막상 안 오니까 네.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 맞습니다. 참 저도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저도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번에 그 연준 의장의 말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반기지 마라. 너희들 말처럼 급속도로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으로 있을 12월 FOMC 회의가 이제 또 관심을 좀 집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에는 또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집중해서 봐야 될 그 FOMC 회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조금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이제 금지가 됩니다. 보통 이제 FOMC 전 10일 동안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가 된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우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만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물가 안정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계속 이제 팬데믹 이후에 통화 정책의 긴축,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이 발언도 잘 살펴보면은 향후 몇 개월간의 물가 둔화가 확인이 되면 이라는 조건부예요. 맞아요. 근데 네. 시장이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금리 인하, 매파적인 성향인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했네. 그러니까 이제 요 워딩, 금리 인하라는 워딩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분이 말씀하신 건 또 조건부입니다. 향후 몇 개월간, 이 몇 개월은 3에서 5개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빠르게 언제인지에 대해서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저희는 2분기 정도지 않을까. 근데 아직 그 연준 내부에서 추가 인상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배제를 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는 연준은 12월 FOMC에서 좀 매파적인 추가적인 긴축을 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회의 11월 FOMC랑도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장기밀 금리가 이제 10년 금리가 5% 가까이 돼서는 지금 4.2%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동결이라고 생각을 했던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11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했던 게 장기밀 금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체 가능한 금리 인상 폭이 사라진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은 추가적으로 이제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점도표 같은 경우도 조금 상향 될 수 있지 않을까? 점도표가 상향이 될 수 네네. 있다라고 보세요. 아예 이제 인하 가능성을 조금 배제를 하고. 배제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총 19분이 계시는데 중간값인 거죠. 중간값에 대해서 가장 크게 주목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평균값 자체가 올라간다거나 네. 중간값은 동일을 하더라도 평균값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인하에 대한 이 폭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면은 조금 더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표라는 게 사실 그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점을 찍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을 네. 찍어서 그 평균을 내는 게 이제 점도표인데. 네. 그래도 그 안에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너무 옥죄지 말자라는 네네. 의미에서 약간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점을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내려온다라고는 보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파 성향 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배팅을 하게 되면 더 이제 과감하게 인하를 전망을 하면은 이제 밑에 점들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과연 매파적인 성향 분들이 점을 어디에 찍느냐고 네. 거기에 맞춰서도 네. 위에다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중간값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이제 중간값이라는 게 결국 19분이 계시는데 10번째 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그렇죠. 평균점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점들의 평균값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와 함께 사실은 이제 점도표 연준 위원들의 생각하는 이런 그 금리 전망뿐만 아니라 물가라던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발표가 되는데 요 성장이라던가 물가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성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가 기준보다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서 점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호키시하게 굉장히 매파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너무 앞서갔나?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2월 FOMC 회의를 뭐 예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매파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원래 좀 2번 올린다고 그랬는데 사실 한 번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년으로 넘어가서 네.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폭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잖아요. 한 1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이번에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또 네. 바뀌었고 그 위원들도 금통위원 2명도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기조도 좀 바뀔까요? 어떻게 따라갈지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경기가 안 좋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시는 6분 중에 3분이 바뀌다 보니까는 조금 완화적으로 바뀌기를 좀 기대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결국에는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가 언급했다시피 한은의 첫 번째 통화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금통위원들의 새로 오시는 금통위원분들도 결국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은 총재가 언급하고 있는 금리 인하 조건은 2%대의 물가의 확인인데 이거는 6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언급을 하셔서 한국은행도 저희는 상반기 인하는 좀 어렵고 하반기나 돼야지 인하를 좀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고금리를 좀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정책을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나오기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저번에 한번 금리를 먼저 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먼저 내리거나 뭐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쉽지 않나요? 네, 한미 기준금리 차이에 따른 환율 시장의 영향 때문에 이제 한국이 먼저 인하를 했는데 환율 시장이 흔들리면은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기서 추가로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은의 신뢰도가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선택지를 좀 먼저 하기에는 저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FOMC 위원들도 어떤 의견들을 내놓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투자에 좀 유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여기 나오고 있죠. 졸탄이 싹쓸이한 12월이네요. 그러니까요. 졸탄이 12월 싹쓸이했네요. 이분께는 졸탄의 공연 티켓이 아니라 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